응급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늘부터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 15명이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간 전문의 인력이 더 많아 완전 정상화는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4%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대별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추진해 중장년층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미국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자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 이상 폭락했습니다. 서울 연희동 땅꺼짐 사고는 불안정한 지형과 폭우, 지하 매설물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일대 매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시내 노후 상하수관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하마스가 숨진 인질의 생전 영상을 추가 공개하며 심리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휴전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 자세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늦더위가 나타나며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됐습니다. 내일은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 기온이 다시 3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정부가 보험료는 더 내고 받는 돈은 유지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먼저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난 1998년 9%로 오른 뒤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 겁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현행 42%를 유지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사나 공론화위 수기단이 마련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안이나 여야가 협의했던 개혁안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대신 출산이나 군복무 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나 기초연금액 인상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많이 내고 조금 받는다는 청년층의 불만을 감안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의 속도를 차등화하는 안도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 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올라가지만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씩 올리고 20대는 0.25%포인트씩만 인상한다는 겁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이 달라지는 것과 연동해 연금액이 증감하도록 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현재 월 30만 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오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린 뒤 2027년엔 전체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장년층은 돈을 많이 내고도 노후에 받을 연금 금액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31년 뒤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덜 받는 방법의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현행 59세에서 64세까지로 5년 더 늘리고 내는 돈도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까지로 애초 예상에서 16년 더 늦춰지게 됩니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받는 돈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고 출산율이 감소할 경우, 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경우 등에는 지급액이 적어집니다. 국민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기대 여명과 출생률 등 인구 변화도 연금액 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20년 이내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원래 벌던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만 보장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상황에 따라 지급액도 삭감된다면 노후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한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24개 나라지만 유럽에선 노인 빈곤율이 10% 아래일 때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정부안이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예상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응급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기수 기자입니다. 세종의 유일한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세종 충남대병원. 이곳 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12명이 상주하면서 24시간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전문의 1명이 빠지면서 매주 목요일 야간 성인 응급진료가 중단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전문의 4명이 추가로 사직하면서 평일 야간 성인 응급의료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야간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전이나 청주, 천안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너무 걱정되죠, 선생님. 국민들은 다 죽으라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갑자기 아프면 어디요? 그냥 죽어야죠. 이런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자 정부가 세종 충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에는 군의관 2명이 파견됐습니다. 모두 응급의학 전문의로 응급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됩니다. 문제는 응급의료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응급실에 투입된 군의관들은 어느 수준까지 진료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업무 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 측은 실제 진료에 들어가기까진 며칠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빠져나간 전문의 인력보다 투입된 군의관 수가 적어 완전히 정상화되기도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응급실 단축 운영으로 군의관 5명이 투입된 강원대병원 역시 교육과 업무 범위 설정 등의 시간이 필요해 당장 의료 현장 투입은 어려운 상황. 충북대병원도 이번에 투입된 군의관 2명에 대한 교육을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9일까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230여 명을 의료기관에 추가 파견할 계획이지만 응급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정부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군의관 배치를 시작했는데요. 정작 응급실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환자를 좀 놓칠 수도 있겠다는 그 불안감 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 30% 정도 남아 있는 거죠. 동시에 한꺼번에 진료하는 인력에 비하면 지금은 예를 들면 한 5명에서 7명 정도 근무했던 게 지금은 1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군의관 선생님들이나 공보위원 선생님들이 뭐 정부에서 파견을 보내시는데 실제로 응급학과에서 전문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고 실제로는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추석이 지나면 또 설이 있죠. 그 기간을 우리가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퀘스천이죠. 저는 감히 버틸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학병원 교수들이 아침 출근길에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 기피를 더 부추긴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응급실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한 강원대학교 병원. 정식 진료가 시작되기 전 교수들이 피켓을 들고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응급실에 이어 산부인과와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질환을 치료 불가능한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손해를 보고 소송에 시달리도록 하는 의료 시스템을 방치하여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 필수 의료를 살려야 된다니요.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안내문을 전달하고 의대 증원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되는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 기피를 더 부추길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이 아닌 계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증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필수 의료 의사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을 내놨고 그다음에 후배들이 지금 돌아온다는 애 없어요. 환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을 찾아 떠돌아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타협하지 않는 양측이 원망스럽습니다. 병원마다 전화를 해요. 병원에서 안 받아요. 오지 말라고. 죽을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을 해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오는 9일 수시 모집 시행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된 채 입시가 진행된다면 필수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경기도에 있는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저녁 9시부터 윤 대통령이 경기도 권역의료센터로 지정된 한 병원의 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면담에서 응급실은 근무 강도가 매우 높지만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늘 각각 의료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야가 의료개혁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의료 공백 대책 마련의 뜻을 모았던 여야 대표.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손바닥으로 가리고 또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후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잇따라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비공개로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현장을 돌아본 뒤 의료진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책 마련에 시급함도 강조했는데 의료계와의 타협점 마련에도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 현장이 전공의들 빠져나간 상황에서 특히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상급병원 현장을 돌아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군의관을 투입하는 건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이었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에도 거듭 힘을 실으며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숨 소리가 좀 서로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료 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양당 대표의 행보를 두고 추석 밥상 민심에 가장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의료개혁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대통령실과의 차별화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한동훈 대표와 이기 체제를 정비한 뒤 민생 우선 성과에 주력하는 이재명 대표로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셈입니다. 여야는 오는 6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대표회담에서 약속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놓고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수정에 펴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일제 침략과 항일운동 역사를 축소해 서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최신판 국방부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입니다. 세 쪽에 걸쳐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국권 침탈 과정을 소개한 대목의 소제목은 식민지로 전락한 힘없는 나라,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란 근대화를 통해 단기간에 부국강병을 이룬 반면 조선은 부국강병은커녕 치안조차 유지할 수 없었던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5년 전 교재에서 같은 시기를 다룬 단락을 찾아봤습니다. 목차와 소제목은 다르지만 중간중간 토시까지 같은 문장들이 눈에 띕니다. 분량은 5쪽으로 최신 교재보다 조금 더 긴데
상대적으로 대한제국이 근대적 개혁과 국권 수호를 위해 노력했고 성과도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나 홍범도 장군을 필두로 한 전국적인 항일 의병 운동도 두 문단에 걸쳐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지금 교재에선 빠진 내용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를 서술한 표현도 일부 달라졌습니다. 5년 전 교재에선 20만 명을 성노예로 만들었다고 적었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채 매우 많은 여성으로만 기재됐습니다. 일본이 불편해할 만한 내용 또는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일본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또는 좀 강인한 그런 인상을 남기는 내용들을 계속 삭제하고 수정하고 바꿔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국방부는 5년 전 교재 내용을 삭제한 게 아니라 대적관을 강화한 새로운 교재를 집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신전력 교재는 역사교과서가 아니라며 장병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은 전부 기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재는 애초 지난해 10월 개정 발간됐다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근 다시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5년 전과 달리 집필진과 감수진, 자문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국방부는 전 부서가 교재 보완에 참여해 별도 집필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은 외교부와 동북아 역사재단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과 전문가들의 자문, 토의를 거쳐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9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 유린, 친일 등 날선 비판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프레임 정치에 매몰돼 있을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부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이란 헌법 전문과 달리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겁니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일방적 친일 정책에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며 자위대가 한반도로 들어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이 쌓여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푸는 건 정의 실현이라며 쌍특검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손을 내민 대목도 있는데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여야는 물론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1987년 헌법체제를 시대에 맞게 고치자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식 의제로 띄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그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반성하는 게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거대 야당의 본부는 망각하고 정부 여당의 모든 책임을 돌렸다며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여전히 친일 프레임 정치에 사로잡혀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을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친일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해한 부분 역시 의회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 박 원내대표의 검찰 독재 언급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조한 25만 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여당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변변치 않은 양두구육이라고 혹평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재의결을 추진하는 야당과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자 민주당이 아직 괴담이나 궤변에서 못 헤어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유도했고 당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며 이런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체는 바람 방향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에 가까이 가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아래 공포, 경기 침체 공포감이 다시 엄습하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 하루 내내 파랗게 질렸습니다. 보도에 유한홍 기자입니다. 주가 전광판이 마치 파랗게 질린 듯 하락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아래 공포, 경기 침체 공포감이 한 달 만에 다시 엄습하면서 우리 증시가 또다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3.2% 하락해 지난 9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2,500선으로 후퇴했고 코스닥 지수도 3.8% 폭락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가량, 기관이 7,300억 순 매도를 하며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6만 원 아래로 내려갔고 삼성전자는 장중 7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9.5% 하락한 영향에 유독 반도체주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미국 소비 경기가 약해지면서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좀 조정이 됐을 경우에 이런 수익성 문제가 우려를 넘어서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부각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주가 상승폭이 컸던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사익 매물이 집중된 점이 하락폭이 컸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엔비디아 주가 조정이 당분간 지속되고 우리 반도체주 약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 성장성을 고려할 때 반도체주 장기적 상승 추세는 유효할 것이란 낙관론은 살아있습니다. 매년 9월은 법인세 납부 등으로 약세장이 펼쳐졌던 만큼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현대건설 사옥 정문으로 차를 몰고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소형 SUV 한 대가 뒤로 물러섭니다. 이미 차량 앞부분은 충격으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다시 앞으로 나가더니 계단을 타고 올라가 회전문을 들이받습니다. 보안 직원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이 차량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견인된 차만 찌그러져 뛰는데 엄청 찌그러지진 않아. 살짝 찌그러져.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후 4시 40분쯤. 재개발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 조합원이 차를 몰고 사옥 정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많은 회사원이 근무하고 있었을 시간이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술을 마시거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SNS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다혜 씨가 참지 않겠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SNS? 사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얘기는 이 SNS를 본 국민들께서 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이렇게 중한 그 혐의나 의혹을 받고 있으면 사실은 그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뭔가 정치적 레토릭을 동원하면서 본인이 탄압받거나 박해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전직 대통령의 가족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도의적 책무에도 기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문다혜 씨나 나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저는 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그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처벌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이 이번에 적용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이미 관심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운명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공동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이 예.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죠. 그렇군요.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도에 이제 검사와의 대화에서 썼던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정치적인 레토릭이다,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적인 수사인데 다혜 씨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레토릭을 잘 구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혜 씨가 느낀 억울함이나 지금 뭐 초조함이나 좀 그런 거 감정들은 알겠는데 예. 저는 SNS를 통해서 특히나 개인 SNS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거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왜냐면은 또 태그에는 겸손은 안 할래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 이름을 또 패러디한 건데 아하, 예.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전체적인 내용이 좀 무게감이 실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런 패러디하는 듯한 말들을 계속 담게 되면 그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다혜 씨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SNS는 자제를 하고 이런 메시지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뭐 윤건영 의원이나 이런 공식 의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의 기고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좀 축약된 그리고 검증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지. 예. 왜냐하면 이런 상황일수록 메시지에 감정이 실리면 안 됩니다. 근데 개인 SNS 지금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올린 몇 개의 SNS 글은 본인이 올리신 것 같아요. 누군가랑 상의하지 않고. 그런데 그 SNS에 너무 감정이 실려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의 대응으로는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문다혜 씨의 이제 SNS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 토크의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될 가능성을 보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상당히 잘 디자인된 SNS 내용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아까 전에 뭐 겸손하지 않겠다라는 부분, 그 김어준 씨의 겸손은 힘들다라는 걸 패러디하는 것이라는 그렇게 보인다는 점도 성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뭐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은 상당히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하나하나 잘 골라서 쓴 SNS 같아 보여요. 예. 그런데 이게 본인한테 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다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그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 이제 적시했는데 당분간 이 사건이 이제 지속될 거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검찰이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해서 받은 급여가 뇌물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모 씨의 취업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과정으로 된 것이거든요. 일단은 그 서모 씨는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합니다. 게임업계에서 일하던 분인데 한국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해요. 그러면서 문다혜 씨 부부는 한국에 살던 집도 팔고 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채용 과정을 보면은 당시 타이 이스타젯 대표는 그렇게 진술하잖아요. 그 이상직 전 의원이 이 서모 씨의 프로필을 주면서 이 사람 채용하라고 해서 채용했다. 그 다음에 또 알려지고 있는 그 전원들은 당시에 이 서모 씨는 업체에서 제대로 일을 잘하지 못했다. 영어도 좀 부족하고 예. 항공업계 경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채용된 시점도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2018년 7월에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19개월, 20개월 정도 다 합하면은 예. 2억 2,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인데 예. 문제는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이 문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주는 관계였다. 예. 그런데 태국으로 가면서는 이제 생활비를 안 주게 됐고 그런데 태국에 갔다 돌아와서는 이 문다혜 씨는 또 문 전 대통령 관저에서 같이 살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생활 공동체 내지는 살림 공동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관계이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뇌물죄로 검찰이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전 그래픽에서 두 번째로 나온 거죠. 금전거래 의혹 두 번째. 거기에 보면은 문 전 대통령 자서전이죠.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가 다혜 씨한테
2억 5천만 원을 보낸 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2억 5천만 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지금 뭐 출판사의 입장에 의하면 2억 원은 디자인비고 네. 5천만 원은 이제 빌려준 돈이다 이라고 주장을 밝히고 있는데 예.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것이 사건의 본질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 사위인 서모 씨의 이 부정청탁, 부정채용 관련 그리고 그렇게 이걸 또 뇌물죄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채용 과정이나 예. 공천 과정 이거에 대한 뭔가 부당함을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었죠. 법과 증거에 의해서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검찰의 그 본연의 역할이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증거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 계좌를 들여다보고 뭐 문다희 씨 계좌를 털다가 이 돈은 뭐지 하고 사실상의 별건 수사로 흐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별건으로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이 거래 뭐 우리가 뒤에 다룰 김정숙 여사의 5천만 원도 그렇고 이 거래가 그 아까 뭐 경제 공동체까지 엮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5천만 원 김정숙 여사가 건네줬다는 돈은 퇴임 이후란 말이죠. 예. 그리고 이거의 연관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디자인 회사가 2억 5천만 원을 준 것이 좀 부당하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불법 채용과 뇌물죄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그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흘리면서 2억의 돈이 흐름이 있었다. 디자인비로 2억을 줬다. 5천만 원 현금으로 줬다. 이런 식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서 별건 수사로 흐르는 것이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좀 모욕주기 수사로 흐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이런 식으로 흐르지 않겠냐고 예측했는데 그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이 출판사 얘기로는 이제 그 책 디자인에 참여한 비용으로 이제 2억 원을 줬다고 그랬는데 그거랑은 별도로 뭐 그거 자체도 이제 문제긴 하지만 그거랑은 별도로 지금 뇌물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 별건에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별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 공동체 부분을 입증하는 것, 즉 그러니까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동정범으로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요건을 입증하는 데 관계가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2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요. 책 디자이너에게 주는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아마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출판업계 종사자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금액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운명이라고 하는 책이 책값이 얼마인가 보면 19,800원입니다.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책을 한 10만 권이 팔리면은 인세로 만약에 저자한테 10%를 준다고 했을 때 세금 하나도 안 떼고 원천 징수하기 전에 금액이 2억이에요. 예. 그런데 책 디자인을 했는데 2억 원을 줬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가야 될 목 중에 일부가 그 딸에게 디자인비 명목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제 공동체 부분의 입증을 위해서 검찰이 들여다볼 만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경제 공동체를 들여다보려면 사실 이 개인사가 또 나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만 2021년에 두 분이 이혼했거든요. 그 서모 씨와. 그렇기 때문에 다혜 씨는 이제 이혼한 딸로서 대통령 부부와 함께 살면서 그 이후에 뭔가 그리고 퇴임 이후에 있는 과정에 경제 공동체가 됐다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는 별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경제 공동체로 묶으려고 지금 검찰이 노력하는 게 생활비도 주면서 사실상의 경제 공동체였는데 그 생활비를 안 주기 위해서 사위를 부정 청탁해서 그 채용을 시켰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자, 그러니까 2021년에 이혼을 했고 이 문재인의 운명 출판사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게 2022년 5월이니까. 그러니까 이후라는 거죠. 이후라는 거죠. 이후니까. 예, 이후니까 연관이 없죠. 그 이후에는 경제 공동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한 다음에 보통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도 50억 얘기를 할 때도 결혼을 하고 독립생계를 꾸렸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가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이전 뭐 그때 생활비를 줬던 시기랑 아예 이혼한 다음에 다시 부모와 살게 됐을 때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억 5천만 원 말고요. 김정숙 여사가 친구를 통해서 다혜 씨한테 줬다는 5천만 원 있죠? 그 흐름도 지금 포착이 됐는데 제3자를 거쳐서 5천만 원을 왜 제3자를 거쳐서 줬을까요? 원래 방송에 나와서요. 대변인으로든 변호사로든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부분도 참 잘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가 딸에게 돈을 주는데 정상적으로는 그냥 뭐 계좌이체를 하든가 뭐 밖에 나가기 곤란해서 그랬다는 식의 해명도 있는 것 같던데 아니 요새 인터넷 뱅킹 폰뱅킹 안 됩니까?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을 못할 정도로 아주 고령이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왜 거기에 제3자가 굳이 개입이 돼서 자금이 건너가야 되는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인터넷 뱅킹, 폰 뱅킹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 어머니와 나 연배가 비슷하신데 그거를 못하는 나이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아직 잘 안 믿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정말 나쁜 돈, 부정한 돈을 주려고 했으면 그 친구를 통해서 뭔가 입금을 했을 때 예.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을 하는데 송금자하고 김정숙 여사 이름을 옆에다 넣었다는 넣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이게 부당한 돈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냐. 그렇게 했겠나.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 이게 김정숙 여사가 주는 걸 숨겨야 되는 돈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네. 요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그러면은 저기에 관여된 제3자가 본인의 판단으로 이름을 적어 넣은 것인지 왜냐하면 내가 뭔가 그 원하지 않는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판단에서 이름을 적어 넣었는지 아니면은 예. 무통장 입금을 부탁할 때 이름은 적어 넣어라라고 했는지 그 부분 명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 약간 앞으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만 그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태국에 가기 전에 생활비를 부모로부터 받는 관계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아까 이 태국에 다녀와서의 일이지 않느냐라고 예. 하셨는데 예. 태국에 간 기간에는 생활비를 안 줬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줬고 그 뒤에는 관저에서 같이 살았고 그다음에 책 디자인비 명목으로 출판사에서 거액의 돈이 갔고 이런 것들 앞뒤를 맞춰보면은 사실은 이 경제 공동체 프레임에 들어맞는 요소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선도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딸 다혜 씨와 관련된 사건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다혜 씨 소유의 제주도 별장도 그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뭐 자택하고 사무실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제주도 별장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타이 이스타젯 사건하고 이 별장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져 있는 그 네. 송기인 신부에게 이 제주 별장을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주거지가 단순히 한 곳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복수의 주거지가 있거나 혹은 뭐 그 직장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런 곳들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수사기관이 확보해야 되는 대상 압수물이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택 외에 별장도 압수수색한 것이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오늘 밝혔죠. 예. 그러니까 별장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 이거는 아. 별장 뭐 다시 집을 하나 더 놓고 가끔씩 가서 사는 곳 이런 게 아니라 공유 숙박업을 하고 있었다. 예. 근데 공유 숙박업을 하는 곳에 개인적 물품을 둔다거나 개인적 문서 두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공유 숙박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에어비 예, 그런 땡땡 거죠. 뭐 그런 류의 예, 그런 거를 하고 있었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우리도 뭐 저도 많이 이용해 봤지만 그런 곳에 개인적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압수수색했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검찰이 이걸 반박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려면 살펴보니 공유 숙박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 등록만 돼 있다라든지 예. 이런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윤건영 의원의 말을 신빙성을 있게 들었을 때는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의 이제 조국 대표가요. 문 전 대통령하고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추석 밥상용이다라면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왜 이 시점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공개해버리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맞불을 놓은 거죠. 그래서 3년째 수사를 하다가 지금 시점에 딱 터뜨린 이유가 뭘까? 3년간 수사를 했거든요. 저는 특히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추석, 명절, 밥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딸 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추석 밥상용이다. 제2 논두렁식의 수준이다라는 주장이네요. 매우 동의하기 어려워요. 네. 조국 대표는요. 전 민정수석 아닙니까? 민정수석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국 대표로서는 저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본인의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축소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밥상용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를 짚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걸 왜 3년째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련 사건이 그동안에 형사재판 진행이 됐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 이상직 전 의원의 배임 혐의 관련해서요. 네. 이스타 항공과 타이 이스타젯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그 1심 판결이 올해 1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이 이스타 항공과 타이 이스타젯의 관련성 자체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이낙연 총리조차도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면서 이스타 항공과 타이 이스타젯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성은 적어도 법원의 하급심 판결로라도 뭔가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1월까지 수사가 좀 많이 진도가 못 나간 측면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거 추석 밥상용이 아닌 게 추석 때 앞두고 뭔가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일회용으로만 하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뭐가 있냐면은 이 과거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을 관리했다고 하는 신모 전 행정관.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1회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서 합니다. 아하. 원래 이거를 지난달 26일에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못 나오겠다고 해서 이번 달 9일로 지금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석 밥상용입니까? 상당히 절차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타이 이스타젯의 연관성.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서 일단 찾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부정함을 입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하는 것이 검찰이 지금 주장하는 그 논리에 맞춰 들어가기 위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옆으로 새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는 그 관점에서 다르게 보면은 그것을 경제 공동체의 관점으로 엮기 위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들여다볼 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너무 부당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얘기들을 피의사실 공표처럼 흘리고 있고 계속해서 흘리면서 피의자 문재인이라고 딱 적시하는 것들도 또 내용을 또 흘리면서 뭔가 국민들로 하여금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연관되어 있구나. 피의자로 적시가 될 만큼 뭔가 잘못을 했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추석으로 넘어가려는 이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건 야당에서 자연스럽게 예. 제시해야 되는 주장입니다. 지금 검찰이 딸 다혜 씨를 추석 연휴 직후에 이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문 전 대통령 소환까지 이게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 전 대통령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요. 네. 제가 여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가타부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뭐 어떻게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네. 것처럼 오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사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핵심적인 관련자에 대해서 1회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진행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피의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신문에 참여할 거냐라고 통지가 갔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하지 않고서는 일단 종결 자체가 안 됩니다. 예,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식의 문제지 조사는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군요. 네. 아마도 소환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네. 식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욕을 줬던 것처럼 단순히 소환 조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토라인에 세워서 모욕 주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목적이 다분해 보이고요.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미 당내에서도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출석에 응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다가 모욕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네. 당 차원에서 아마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이틀 전에 청와대 상춘제에서 미국 상원 의원단 7명하고요. 배우자를 초청을 해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그날이 김 여사의 생일이기도 했던 만큼 야권이 지금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없는 국회 개원식 날 대통령은 미국 상원 의원단과 부부 동반 만찬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박차고 나온 청와대 안에서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건희 씨 생일이었다지요. 김건희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이라고 행복해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고통받는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과 대비되는 김건희 씨의 행복한 생일 파티. 정말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 처음입니다. 예, 9월 2일 22대 국회의 개원식이 늑장 개원식이 열렸고 그날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불참을 했던 개원식이었다. 이게 이제 뉴스가 됐었는데 이날 윤 대통령 부부가 부부 동반 만찬을 열었던 게 맞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 대통령 임기 중에
김건희 여사의 그 생일을 이렇게 챙겨주고 싶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임기가 5년이니까 생일은 5번이나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 개원식은 임기 중에 딱 한 번뿐입니다. 근데 그 한 번뿐인 개원식을 본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국회를 핑계를 대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하면서 늘 누군가의 핑계를 냈죠. 그 집무실 책상 위에 있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계신데 여기서도 결국 국회 핑계를 대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야당 대표도 결국 한 번 만났죠. 여당 대표와의 그 만찬도 연기해버리고요. 그리고 뭐 지금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12번째 정상회담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일본 정상은 만나고 부인의 생일은 챙기면서 어떻게 대통령 가장 본연의 업무인 국회와 그리고 심지어 여당의 대표까지 이렇게 패싱하는 대통령의 행보를 과연 국민들이 이 사람은 대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인가 아니면 본인의 사적인 이런 행사를 챙기는 대통령인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들어보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처음으로 그 대통령실 조회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여기 개원식에 불참한 게 본인이 건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도 참석을 하셔서 축하를 하고 뭐 여야도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가장 바람직하고 좋겠습니까? 자, 야당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고만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 이번 국회에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라는 걸 한다는 명목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도 못하면서 그 탄핵청원 청문회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사람을 죽였다고 국회 공식석상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고 심지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살인자라는 극언을 하고 사과도 안 했습니다. 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개원식 하루 전날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엄령 음모론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뭐 잡아서 가두려는 그런 계획조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현 정부에서 친일 쿠데타나 내란 음모 같은 걸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모욕주기식의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고충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가 언제쯤 될까요, 그러면? 아니, 정상화가 돼야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야당이 좀 내려놓고 적극적인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었어야죠. 그랬으면 왜 안 갔겠습니까? 사과와 유감 표명이 필요했다. 그렇게 보시고요.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야당입니까? 정치권의 책임은 모두 공동의 책임이 있고요. 권한이 더 큰 대통령에게 조금 더 책임이 크다고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는 총대를 맸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가기 싫은 거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 비서실장이 제안한 것처럼 말을 하고 또 그 조회하면서 정책의 홍보전사가 돼야 된다고 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대통령이 평소에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 나쁜 언론이 보도를 잘못해서 반국가 세력이 발목을 잡아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정책 홍보를 열심히 하는 전사가 돼야 된다고 전달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냥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정치학에서 지금 분점 정부라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 권력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국회는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어서 입법 권력은 그 야당에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혼자 170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계엄령 음모론 본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사실 물론 대통령께서도 한 발짝 앞으로 나오면은 좋겠죠. 하지만은 그것이 대통령에게만 책임이나 책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의도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그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그리고 그런 강한 그러면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를 위해서 녹취 하나를 들어보겠는데요. 민주당이 4번째로 발의를 했죠. 최상병 특검법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박정훈 의원 두 사람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제3자 특검의 그 핵심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였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안이. 맞습니다. 그것만 수용하는 모양새를 가진
뭐 이런 표현은 좀 솔직히 쓰고 싶진 않은데 수박 특검법이다. 겉과 속이 다른 특검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박 특검법 무늬만 한동훈 표다? 그렇죠. 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제3자 특검법을 받아서 이제 민주당이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걸 수박 특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네. 짝퉁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작년 9월 7일에 민주당이 1차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대한변협이 하게 되어 있었지만 그중에서 2명을 민주당이 고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왜 문제냐? 민주당이 그 특검법안을 발의하기 이틀 전에 민주당 스스로가 공수처에 고발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고발인이 어떻게 수사 검사를 고릅니까? 주체만 달라졌지 다 똑같은 그걸 지금도 그렇게 하는 특검법이다. 겁니다. 대법원장으로 주어가 바뀌었을 뿐이지 아하, 결국에는 예. 2명을 야당이 고르게 돼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 그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서도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있고 그다음에 제보공작 의혹은 특검 대상으로 받겠다고 하더니 또 명시적으로 포함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당이 여전히 말뿐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의도로 제3자 추천 특검법,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하는 신용만 내고 있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래서 짝퉁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이거 또 받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앞으로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글쎄요,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수박이 누구일까? 수박 특검법이 아니라 겉으로는 최상병 특검법을 좀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결국 이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수박이라고 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은 믿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용기와 그럴 수 있는 지금 장악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참 그런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용기를 믿는다는 것은 뭐 자체적으로 용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한동훈 대표는 최성면 특검을 추진하고 싶을 겁니다. 제3자 추천법을 자체 발의를 하고 싶을 건데 예. 당내 장악력을 지금 못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할 용기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서울 연희동에서 일어난 땅꺼짐 사고는 불안정한 지형과 폭우 그리고 지하 매설물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연희동 일대를 특별 점검 지역으로 지정하고 땅에 묻힌 매설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달리던 승용차 아래로 도로가 무너지면서 2명이 다친 연희동 땅꺼짐 사고. 다음 날에는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도로 균열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고에 대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희동 일대가 상대적으로 지반이 약한 데다 잦은 집중호우에 토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도로 및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지하 수위의 변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뭄 때는 지하 수위가 다시 내려오고 이러한 변동들로 인해서 토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레이더 탐사 당시에는 관련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만큼 시는 사전 예방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고 발생 지역을 특별 점검 지역으로 지정하고 상하수도관과 도시가스, 통신관 등 지하 매설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222건. 상하수도관으로 인한 사고가 집안 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매립시설물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또 사고 지역 인근의 빗물 펌프장 공사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사장 기록관리 CCTV를 확보하고 레이더 탐사도 매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영상 자체로는 이제 뭐 토사량이 반출된 트럭, 덤프 트럭과 그 지하부의 그 변동 사항들이나 그 뭐 이런 이상 사항들도 관찰할 수 있고요. 서울시는 2040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상하수도관을 교체하고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해 정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와 또 3억 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 연인 전청조 씨.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와 7명을 상대로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남 씨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때리고 같은 해 4월 용돈을 달라고 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인 척하며 3명에게 1억여 원을,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4명에게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종범죄 누범 기간인데도 재력가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건네는 등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전 씨는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이어갔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청조 피고인이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자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범행은 인정하지만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을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개로 전 씨는 재벌 3세처럼 행세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받은 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당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2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당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가 숨진 아버지,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30대 남성 등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방에서 7시간 동안 담배를 피운 A씨가 벌인 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주변에 있던 쓰레기 봉투 등에 옮겨 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중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대로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아 불이 났고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번지게 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화재가 발생한 걸 확인한 뒤에도 신고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 놓고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듣는 A씨를 앞에 두고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흐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줘 감사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아버지는 A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심정은요, 피가 말라요. 7개월도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근데 반성은 하지 않아요. 앞서 A씨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합동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금품 수수나 고가의 식사 접대 등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10여일 앞두고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접대 등을 받는 것을 비롯해 허위 출장을 가거나 예산을 유용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년 집중 단속에선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약속된 장소에 금품이나 선물을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대표적으로
올해 설에도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집중 단속에서 직원 출입이 드문 군청 CCTV 관제실에 업체가 몰래 놓고 간 40~50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를 챙기려던 부사장이 단속에 걸린 겁니다. 권익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로부터 39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무상으로 받아낸 군청 공무원들도 적발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매달 적립한 회비로 인사평가 권한을 가진 상급자에게 30만 원이 넘는 한우 선물 세트를 전달한 시청 공무원들도 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집중 단속 기간엔 전문 조사관들이 전국에 파견돼 암행 점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험 많은 조사관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민원인이나 일반 국민으로 위장을 하고 전국의 공공기관 청사를 직접 방문해서 수수가 금지된 금품이나 선물을 받는지를 비노출 방식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권익위는 금품과 선물 수수 외에도 하급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는 부당 지시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반 여부가 애매한 경우는 국민콜 110과 부패 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상담한 뒤 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어젯밤 경남 마산 어시장 청과시장이 화마의 잿더미가 되며 추석을 앞두고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곳은 손님으로 북적이던 청과시장입니다. 과일 상자는 검게 그을렸고 건어물 가게에 진열돼 있던 물건은 녹아내렸습니다. 추석 대목 장사에 기대를 걸었던 20년 경력 상인. 아예 타버리거나 팔 수 없게 된 상품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장사하면서 이런 피해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큰 피해입니다. 추석 대목 아래 이래가지고 물건도 많이 들락났는데 지금 하나도 못 쓰게 돼가지고 이런 건 처음이에요. 마산어시장 청과시장에 불이 난 건 밤 10시 10분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에서 화마가 거세게 번지며 한때 담당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점포 28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본 2시간 뒤에야 겨우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에 탄 점포 가운데 한 곳입니다. 차광막을 받치던 것으로 추정되는 철 구조물을 내려앉았고 내부 역시 심하게 불타 원래 무슨 가게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 어시장으로 불길이 번지는 건 소방당국이 막아냈고 큰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전기적 문제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화재는 청과상의 중간 지점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CCTV상으로 확인이 되어지고요.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보아지는데 정확한 것은 국가속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장에선 합동 감식이 진행됐는데 결과는 열흘 뒤에 나올 전망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며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얼마 전 자신의 집 앞에서 급가속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급발진을 의심했는데요. 그러나 페달 블랙박스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0대 남성이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리막길에서 차량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운전자의 외마디 비명도 들립니다. 이 차량은 회전하면서 결국 농업용 저수지로 추락했습니다. 불과 1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두 부부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급발진 사고라고 보고 블랙박스를 챙겨 경찰서로 갔습니다. 급발진 사고 입증을 자신만만했던 운전자, 차량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밟은 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살짝 뗐다가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브레이크라고 착각하고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더 깊게 밟으면서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운전자의 아내는 남편이 영상을 보고 변명하지도 않았다며 페달 블랙박스가 아니었다면 평생 급발진 사고를 생각하고 살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급발진 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필수로 달아야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 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만 주는 매장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환경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를 생산해 사용하고 폐기하는 순간까지 유해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건데요. 5억 개를 매립할 때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은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의 4.6배에 달했고요. 매립 대신에 소각했을 때도 종이 빨대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의 1.9배였습니다. 물이나 토양을 산성으로 바꾸는 정도 등도 종이 빨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환경부의 2019년 연구 용역과는 전혀 다른 결과인데요. 당시엔 사용한 빨대 폐기 단계가 빠지고 제품 생산 시까지의 영향만 비교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럼 왜 종이 빨대가 생각만큼 친환경적이지 않을까요? 100% 종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팅을 하는데 코팅된 부분이 매립, 소각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겁니다. 다만 연구팀은 종이 빨대보다 일부 항목에서 환경적 영향이 적다고 해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빨대 사용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이 친환경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모레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달 말 후임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내각과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오는 27일 기시다 총리의 후임을 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 마지막 회담을 엽니다. 今般の岸田総理による韓国訪問は両国首脳により再開されたシャトル外交を実践するものです。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요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来年は日韓国交正常化60年の節目の年、日韓関係の正常化を一層確かなものと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등 영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국에서 분쟁 등이 일어났을 때 자국민 대피에 서로 협력한다는 양해각서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자국민 대피 협력에 관한 각서를 외국과 맺으려는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또 일본을 찾는 한국 방문객이 자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사전 입국 심사 제도도 의제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 전 강고한 한일 관계를 국내외에 보이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해법안에도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차기 총재 선거에 나서는 일부 유력 후보자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서며 극우 역사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총재 선거 이후 새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에서 인공 강우 작업을 벌였다가 말 그대로 역풍을 맞았습니다. 초속 34m가 넘는 강풍과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도시 위를 뒤덮은 구름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 지상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중국 3대 화로 가운데 하나인 충칭에서 폭염을 식히기 위해 인공 강우를 뿌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낮 최고 42도까지 치솟았던 기온을 10도 안팎 떨어뜨리고 농촌 가뭄을 해소한 것까진 좋았습니다. 그러나 초속 34m 넘는 폭풍이 함께 몰아칠 줄은 몰랐습니다.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뜯겨나가면서 집안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바깥에선 가로수와 오토바이들이 쓰러지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날아다닙니다. 강풍에 밀린 수레를 뒤쫓아가는 노점 상인, 애국주의 상징인 중국 국기도 찢겨나갔습니다. 我打开窗户一看，树枝和树叶都被卷飞起来了。雨大概下了10分钟左右吧。当时雨下得特别的大，很多人都在尖叫。 그러나 현지 기상당국은 인공강우 탓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 고온이 계속되면서 대기에 쌓였던 불안정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됐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昨天的那个大风等天气，实际上还是与局地对流引起的。如果你让天气增雨的话，还达不到如此这么强的一个能力。 인공 강우 뒤에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 도시 전체가 한증막처럼 변한 것도 역효과로 꼽힙니다. 昨天重庆人工降雨，然后下了5分钟的开水，结果今天气温更高。 현지 매체들은 앞으로 열흘 가까이 충칭에 바짝 타들어가는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측에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노래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트럼프가 흥겹게 춤을 춥니다. 배경음악은 아이작 헤이스가 작곡한 Hold on I'm Coming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트럼프 캠프에 더 이상 이 노래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헤이스의 유족은 트럼프 측이 수년간 각종 행사에서 이 곡을 무단으로 100회 이상 틀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Donald Trump has been found liable of sexual abuse. I know my father would not want that man playing his music. Man's been found liable of sexual abuse and some of the things that he says about women, especially black women and women of color. 트럼프가 팝스타들의 곡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바는 소속 음반사를 통해 최근 트럼프 유세에서 자신들의 노래가 쓰인 것을 파악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스웨덴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지난달 27일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댄싱 퀸, The Winner Takes It All,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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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협의 없이 틀었습니다. 이 밖에 셀린 디온과 아델, 푸 파이터스,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 수많은 가수들이 트럼프가 허락도 없이 곡을 쓰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측에는 오히려 가수들이 먼저 노래를 써달라고 제안해 대조적입니다. 비욘세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자신의 노래 프리덤을 이용하도록 허락했고 아리아나 그란데와 카디비 등도 강력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하마스가 숨진 인질이 생전에 네타냐후 총리에게 책임을 묻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며 심리전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홍주혜 기자입니다. 하마스가 지난달 31일 가자 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스라엘 인질의 생전 모습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25살로 생을 마감한 오리 다니노입니다. 다니노는 사격과 폭격이 멈추지 않는다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직격했습니다. נכשלתם במשימת ההגנה עלינו, האזרחים, והיום אתם מנסים להרוג אותנו, אחד אחרי השני, בניסיונות כושלים של חילוץ והפצצות מהאוויר. 하마스는 네타냐후 총리의 책임론을 부각해 이스라엘 내 갈등을 부추기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이자 유대계인 더그 에모프는 워싱턴의 유대교 회당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해 인질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I must be direct. This is hard. This is raw. I'm gutted. And I know you all are too. 에모프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 타결을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한다고 덧붙였는데 미국의 최종 합의안은 이르면 이번 주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제시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필라델피 회랑에 병력을 유지하는 것에 반대한 데 이어 앞서 전시 내각을 탈퇴했던 야당 대표도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שהוא לא יביא את החטופים בחיים, שהוא לא יגן באמת על הסוגר הדרומי, שהוא לא ישיב את תושבי הצפון לבתיהם, שהוא לא ימנע מאיראן נשק גרעיני.
이렇게 국내외에서 궁지에 몰리는데도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한 입장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립 정권 붕괴를 막으려면 극우파를 자기 편으로 둬야 하는 만큼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앞으로도 작아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암과 관련이 없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WHO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28년간 발표된 관련 연구 5천여 건을 검토해 그중 63건을 최종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이용과 뇌암 발병 간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10년 넘게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평소 통화를 많이 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뇌암 발병 위험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박병호가 역대 세 번째로 통산 400홈런 고지에 올랐습니다. 박병호는 두산과의 경기에서 2회 선제 솔로 홈런을 날리며 4경기 연속 홈런이자 두산 이승엽 감독과 SSG 최정에 이어 통산 400홈런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은 두산을 7대3으로 물리쳤습니다. LG는 선발 임찬규가 7회까지 삼진 10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호투한 데 힘입어 SSG의 5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한화는 선두 기아의 5대4로 승리했고 롯데와 NC도 각각 KT와 키움을 물리쳤습니다. 피겨 간판 이혜인 선수가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자 팬들이 문체부의 재조사를 요구하며 트럭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피겨 이혜인 선수가 3년 자격정지 중징계로 사실상 은퇴 선고를 받자 팬들이 직접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빙상연맹의 부실한 조사와 체육회의 눈치 보기가 더해져 19살 이혜인이 성추행범이 됐다며 문체부의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혜인의 억울한 상황에 공감한다는 내용에도 이틀 만에 1000명이 서명했습니다. 혜인 선수를 응원하고 있고 혜인 선수를 믿고 혜인 선수의 억울함을 풀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팬들이 진행한 거라는 점 그냥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혜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후배 A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이 아닌 비밀 연인 사이 애정 표현이었다는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이혜인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A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 없고 연맹은 징계 당시 교제 사실을 몰랐으며 3년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 측은 조사 과정에서 이혜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빙상연맹 징계가 내려진 직후인 지난 6월 첫 입장문에서 많이 당황하고 놀랐다,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는 등의 언급으로 선을 그었던 것과는 기류가 달라진 겁니다. 스포츠판의 징계는 일단락됐지만 법정 공방은 이제 시작이고 처벌이 가혹하다는 팬심까지 더해지면서 이혜인 사태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가을의 길목에 들어선 필드 위에서 남녀 골프 모두 특급 대회가 펼쳐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21개 대회를 치른 여자 골프에서 다승자는 4명. 모두 3승씩을 올렸습니다. 대상 포인트 순으로 박현경과 박지영, 이예원과 배소연이 주인공. 투어의 절반 이상을 4선수가 돌아가면서 챔피언에 오른 만큼 내일부터 열리는 메이저 대회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에서도 모두 유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흐름은 최근 3개 대회에서 2승을 올린 배소연과 2주 전 한화 클래식을 가져간 박지영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한 발 물러선 만큼 7, 8월에 주춤했던 이예원과 박현경도 돌아올 샷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위를 많이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더우면 금방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윙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긴 한데 스윙 변하지 않도록 좀 신경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억 1,600만 원. 첫 4승의 주인공은 상금 10억 원 돌파와 함께
최고령인 대상 경쟁에서도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100번의 질문을 받아도 제가 대상을 탈 때까지는 항상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상은 진짜 꾸준한 선수한테 주는 상이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서 저는 대상이 가장 타고 싶은 것 같아요. 남자도 KPGA와 일본, 아시안 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총 상금 14억 원의 특급 대회 신안 동해 오픈이 내일부터 펼쳐집니다. 상금과 다승 1위인 김민규와 대상 포인트 선두인 장유빈의 양강 체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오는 2031년 8월까지 체육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남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 품위를 훼손했다면서 자격정지 7년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지도자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대륙간 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트컵에 우리나라 선수 4명이 출전합니다. 인터내셔널 팀 단장인 마이크 비어가 단장 추천 선수 6명 중 1명으로 김시우를 선발하면서 앞서 세계 랭킹으로 출전권을 확보한 임성재와 김주영, 안병훈과 함께 우리 선수 4명이 뛰게 됐습니다. 올해 프레지던트컵은 오는 2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며 미국은 세계 1위 셰플러를 필두로 쇼플리와 모리카와 등이 나섭니다. 달력은 9월로 넘어갔지만 날씨는 아직 여름입니다. 네, 맞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가을비 소식이 있지만 이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하죠? 네, 그렇죠.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9도로 오늘보다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특히 체감 온도는 31도까지 올라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기온이 낮아지지만 대구 33도 등 다른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서부와 제주도에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호남 서부에도 가끔 비가 오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는 동해안에 비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가을이 되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목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따라서 평소에 목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선 찬물이나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요. 목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시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스카프를 둘러서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목에 통증이 나타났다면 당연히 말을 더 줄여야 하는데요. 간혹 목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속삭이듯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증상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속삭이는 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라지차나 생강차 등 목에 좋은 음식들을 틈틈이 챙겨 드시는 것도 목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재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이 방송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